이 주제가 되게 그 유명한 주제거든요. 혹시 여러분 왜 산성비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산성비 주로 왜 내리는 거예요? 산성비의 주 원인. 산성비의 주 원인. 산성비의 주 원인.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자동차. 그 전기 자동차 말고요. 전통적으로 기름 넣어서 가는 자동차 있죠? 그게 산성비의 주 원인입니다. 그럼 이 말은 전 세계에서 이런 자동차를 제일 많이, 제일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에? 전 세계에서 그 기름 넣어서 가는 자동차,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고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산성비에 많은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시 미세먼지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곳은?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곳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엔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말고 아까 얘기했던 산성비를 유도하는 그 전통적인 자동차. 그 전통적인 자동차에서 배기가스 있죠. 그 배기가스의 산성비 물질과 그 자동차 엔진에서 깎여 나온 그 자동차 엔진 내부의 찌꺼기들 있죠. 그 찌꺼기들은 금속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불완전 연소 생성물일 수도 있어요. 걔네들이 배기가스로 나오는 게 그게 미세먼지예요. 당연히 현재 개발도상국인 중국에서도 미세먼지는 날아오죠. 근데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가 무섭겠어요? 내가 지금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자동차 똥구녕에서 나온 미세먼지가 무섭겠어요? 어떤 게 더 무서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는 좋은 점도 있어요. 어떤 좋은 점이 있게요? 중국에서 미세먼지 왜 날아와요? 물론 중국 공장에서 날아오는 나쁜 것도 있지만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는 언제부터 날아왔어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때도 미세먼지는 있었어요. 즉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는 중국의 건조한 사막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예요. 그럼 걔들은 원래 지구에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원래부터 지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미세먼지가 날아와서 어떻게 되게요? 우리나라에 도착하겠죠. 그럼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우리 기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리죠. 비가 내리면 중국에서 날아왔던 미세먼지가 비가 되어 내리면 우리 논밭의 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농업 생산성을 올려주는 게 사실은 중국의 미세먼지입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죠. 물론 중국이 만드는 모든 미세먼지가 그건 아닐 수 있어요.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굉장히 화학 물질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게 맞죠. 하지만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진 미세먼지가 지구 대기를 타고 나한테 와서 내 콧구멍에 들어올 확률과 우리나라가 만든 자동차가 우리나라 도로를 지나다니면서 그 꽁무니에서 만들어내는 금속을 깎아내는 자동차 엔진을 깎아내는 거기서 만들어낸 미세먼지 어떤 게 더 심각한 문제일까요? 근데 이런 생각은 우리가 잘 안 하죠. 나는 전문가니까 이런 데이터를 알고 있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미세먼지 하면 공식이 뭐예요? 중국이잖아요. 자, 얘기를 듣고 보니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뭔가 매우 합리적이에요? 누군가의 정치적 이해가 들어있다는 뜻이겠어요? 이상한 거예요. 조금 이상한, 논리적으로 조금 이상해요. 여러분, 아마존이 왜 열대 우림이 이렇게 웅장한 줄 아세요? 아마존이? 아마존이라고 남아메리카에 큰 열대 우림이 있잖아요. 그 남아메리카 열대 우림이 울창한 이유는 사하라 사막 때문입니다. 지구 편서풍을 타고 사하라 사막의 먼지가 뭐냐면 사하라 사막의 먼지가 대서양을 건너 반대편 그 남아메리카에 도착합니다. 그 사하라 사막의 그 무기물이 그 아마존 지역의 비옥한 땅을 이루게 하면서
거기에 엄청난 생산성이 벌어지는 겁니다. 생물 생산성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역으로 어떻게 되느냐? 사하라 사막을 녹지로 만들면 나무들 때문에 먼지가 안 일어나겠죠. 그러면 남아메리카가 사막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중국에서 날아오는 원래 토양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막아버리면 우리나라는 사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구과학적으로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세먼지는 무조건 나쁜 것이고 그 무조건 나쁜 미세먼지를 만드는 주적은 중국이다. 생각해 볼수록 매우 합리적이에요. 좀 이상해요. 이상하죠. 근데 이렇게 과학적으로 생각 안 해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그 지구 환경 오염에 대한 걸 화학적인 문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원 소스는 해리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화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퀀티터티브 어널러시스라고 하는 분석 화학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연습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하느냐? 공부해서 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뒤지면 이 문제가 똑같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풀이는 이 할아버지 책에 나와 있는 풀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미트디트라고 하는 시험이 있다고 했죠. 그 의대 약대 가는 그 국가고시가 있는데 그 국가고시의 기출문제로 소개가 됐던 겁니다. 그걸 그 옆 학교에서 내신 기출로 냈고 이걸 작년에 여러분 선배 입시 시험에 여러분 선배 내신에 이게 나왔었어요. 여러분 지금 42기잖아요. 41기 내신에 이게 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한 문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문제다. 알겠죠?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자. 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죠, 그죠? 자,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부분압은 대략 얼마죠? 0. 얼마?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부분압은 내가 중학생일 때는 0.15 기압이었거든요. 내가 중학생일 때는. 근데 이게 요즘 0.25로 교과서에 나오더라고. 내가 중학생일 때 중학교 과학책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뭐 지구 대기 조성 이게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이산화탄소가 요거였는데 요즘 과학책엔 이렇게 바뀌었더라고. 진짜 심각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뭐 한 두어 시간 동안 뭐 대략 한 일주일에서 한 달 동안은 뭐 어쨌거나 이 값이 변하겠어요. 이 값이 뭐 고정적이라는 얘기겠어요. 뭐 이 일이 벌어지는 뭐 대략 한두 달 내에는 이 값이 딱 고정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산화탄소의 부분압도 증가하긴 합니다만 그건 지난 200년 동안 진행돼 온 거고 뭐 지금 관찰을 하려고 하는 한두 달 동안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된다고 치자. 그러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이제 바다, 가장 많은 물이 바로 바다잖아요. 그 바다에 접촉을 하면서 이 녀석이 일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물속으로 녹아 들어오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기체 상태였던 게 뭐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식의 수용액 상태로 바뀔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수용액 상태로 바뀌는 과정도 하나의 화학 평형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기체가 용해되어 가는 과정이다 라고 만들어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기체가 대기 중에 있다가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게 대기 중이고 요게 바닷물이고 그럼 이것도 하나의 평형 과정일 테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반응물분의 생성물 해주시면 되죠. 그런데 이때 잘 보시면 이거는 수용액 상태인데 이건 기체죠. 그러면 양쪽 반응물들과 생성물의 보시다시피 상태가 같아요? 상태가 달라요? 상태가 다르죠? 이런 평형을 무슨 평형이라고 하냐면 불균일 평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응물과 생성물들의 상태가 다른 평형을 불균일 평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균일이건 불균일이건 얘를 수학적으로 추리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뭐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반응물과 생성물들의 상태가 다른 불균일 평형이다. 어쨌거나 여기에 있는 이 K 이것 또한 이 반응의 평형상수고 그 평형상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반응물분의 생성물. 알겠죠? 자, 그런데 수용액 상태에 있는 물질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표현은 뭡니까? 농도죠? 그런데 기체상에 있는 물질의 양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은 뭡니까? 바로 이 녀석의 부분합이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체상 CO2의 부분합분에 바닷물 속에 녹아 들어가는 CO2의 몰 농도 B를 이때의 평형상수라고 하자. 알겠죠? 부겸 오케이? 근데 이때 이 이상한 아래점자가 있죠. 쟤 뭐 줄임말일까요? 저 아래점자 웬 아래점자가 쓰여 있을까? 그리고 이 아래점자 힌트를 드리자면 대문자이죠. 다른 아래점자들은 다 뭐예요? 소문자잖아. 근데 쟤는 대문자지. 그럼 얘는 보통 명사란 얘기입니까? 고유 명사란 얘기입니까? 고유 명사니까 대문자로 써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입니다. 뭘까요? 바로 헨리요. 헨리의 법칙 기억납니까? 헨리의 법칙. 자, 헨리의 법칙이 뭐예요? 바로 기체 용해도 관련 법칙으로 응용될 수 있겠죠? 그게 헨리 법칙이잖아요. 기억나요? 그러면 여러분 물에다가 기체를 많이 녹이고 싶어요. 어떻게 해주면 돼요? 물에다가 기체를 많이 녹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온도는 일정하겠죠. 지금 이 시스템은. 왜냐면 지금 지구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관찰하는 한두 달 내에 지구 온도가 심각하게 변한다.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은 무슨 과정? 등온. 알겠죠? 등온. 이 한두어 달 내에는 등온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지금은 온도는 변하지 않는 과정이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물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녹이고 싶어. 어떻게? 고압 조건으로 만들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압력이 고압일수록 물에 더 많이 녹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들어본 적 있죠? 그런 것과 관계된 법칙을 뭐라고 해요? 헨리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아래쪽 대문자 H는 헨리 법칙의 H를 축약해 쓴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있는 대표적인 음료수를 탄산음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탄산음료 만들 때 이산화탄소를 몇 기압으로 불어넣게요? 죽습니다. 그러다가. 알겠어요? 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함력이 어느 정도라고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함력이 대략 0.2기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이산화탄소만 3에서 4기압. 아시겠어요? 3, 4기압으로 설탕물에다가 밀어 넣은 게 그게 탄산음료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숨쉬는 대기에서는 이산화탄소 부분압이 이 정도인데 이거를 한 2, 30배 더 강하게 압력으로 짓눌러 넣은 게 탄산음료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부분압이 커질수록 많이 녹아 들어간다. 그건 헨리 법칙이지. 알겠죠? 자, 그럼 이 관계식으로부터 수용액 쪽에 녹아 들어간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뭐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녹아 들어간 이산화탄소는 그 다음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바닷속이니까 뭐가 천지백깔이겠어요? 바닷속이니까 뭐가 천지백깔이겠어요? 물이 천지백깔이겠지. 그럼 여기는 이산화탄소가 물이랑 상호작용 할 수 있겠네? 그럼 CO2에 물이 반응한 걸 뭐라고 해? CO2하고 물이 반응한 게 뭐야? 얘 이름이
얘가 그 유명한 탄산 되겠다. 이런 말이에요. 탄산 영어로? 카보닉 오! 애시드. 우선 웬일이야? 고마워요. 오랜만에 와서 이렇게 발음말도 해주고 고마워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카보닉 애시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카보닉 애시드, 우리말로 탄산. 그걸 잘 보시면 CO2, H2 이게 딱 두 개 더하면은 질량 보존 측면에서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수소 2개, 탄소 하나, 산소 3개 딱 맞아 떨어져. 그래서 CO2가 H2에서 반응해서 만들어진 게 그게 바로 탄산이다. 아시겠죠? 근데 이 또한 뭐라는 거야? 이 또한 평형 과정이라는 뜻이지. 그것만 여기서 이제 따로 떼쓴 거야. 두 번째 수화 과정.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물이랑 반응을 해. 그래서 뭐가 맹그러졌어? 탄산이 만들어졌지? 이것도 하나의 평형이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이때 수화를 영어로? 슈화를 영어로? 하이드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하이드레이션. 수화를 영어로 하이드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드르라는 말의 어근은 물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에이션이라는 말의 뜻은 될 화자입니다. 어근상, 어근의 뜻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이드르는 물을 뜻하는 어근이고 에이션은 변해가다라는 뜻의 어근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자말로 슈화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물에 녹아다 들어간 이산화탄소가 물에 있는 H2O랑 반응을 해가지고는 설라문에 탄산이 되었다. 그러면 이때 평형상수 H는 뭐 줄임말이겠어요? 이 H는 하이드레이션의 H를 줄여 쓴 말이겠지. 알겠죠? 그럼 이것도 어쨌건 평형상수라면 반응물분의 생성물 해서 써주시면 되겠지. 그지? 그런데 여기는 H2O가 여기는 표시가 안 됐네. 왜? 여기는 H2O가 여기는 표시가 안 됐네. 왜? 순수 액체라서. 활동도 1. 왜? 방금 우성스가 이게 활동도가 1이라 그랬거든요. 왜? 왜? 활동도 1 좋아요. 왜? 바로 여기서 H2의 역할이 뭐니까요? 용매예요. 용매. 용매의 활동도가 뭐라 그랬어요? 1이라고 했죠. 바닷물에서 제일 많은 성분이 누구예요? 물이죠. 물. 그러니까 바닷물에서 물이 용매고 용매는 활동도가 1이니까 반응식상이 있어도 평형상수에 표기하지 않게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분의 예를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요 CO2의 농도 이게 어딨냐면 여기 있잖아. 이놈을 여기에 넣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 거지. 됐죠? 그럼 이때 물속에 만들어진 이 카보닉 애시드는 이쪽으로 보내서 이런 꼴로 표기가 되는 거지.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만들어진 탄산이 뭘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탄산이 HCO3- 이온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 산해리 과정이라고 하죠. 여기서 H 플러스가 떨어지고 나면 HCO3- 이온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 그걸 지금 어떻게 표시하고 있어?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얘 이름이 뭐라고요? 칼보닉 애시드라고 했죠. 이때 얘 이름 뭐라고 그랬죠? 바이칼보닉. 바로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수소가 하나 남아있게 되는데 그거를 어근 바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HCO3- 이온은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이라고 한다. 자, 그럼 어쨌건 뭐 산해리도 하나의 평형이니까 그때 평형상수가 뭐겠어요? 바로 첫 번째 산해리 상수는 Ka1이 되고 반응 부분의 생성물 표시해서 평형상수 관점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여기에 있는 요 H2CO3 요 자리에다가 얘를 만들어 넣자. 알겠죠? 그러면 이 꼴을 이리 바꿀 수 있고
그러면 이때 이 바이카보네이트 이온만을 이런 꼴로 표현해 줄 수 있겠네요. 되죠? 자, 그 다음 첫 번째 사내리만 이루어지느냐? 아니요. 두 번째 사내리도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바이카보네이트에 의한 두 번째 사내리 반응을 작성을 했고요. 이때 만들어지는 요 CO3 E- 이온의 이름이 이게 카보네이트죠. 그럼 이때 평상수는 Ka2가 될 거고 반응 부분에 생성물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요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자리에다가는 뭘? 얘를 이압하고 넣어줍니다. 그럼 다시 꼴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이렇게 바뀌겠지. 그러면 최종 목적인 이 카보네이트 이온 농도만을 예 넘겨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요. 알겠죠? 됐죠? 그러면 드디어 수용액 중에 존재하는 CO3 E-, 이 CO3 E-와 자, 바닷물 속에는 탄산칼슘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바닷물 속에, 바다에는? 바닷물 속이라기보다는 바다에는 탄산칼슘이 많을까요? 별로 없을까요? 바다에는? 많아요. 바다에는 이 탄산칼슘이 천지 빼까리로 많습니다. 니기? 조개입니다. 얘들이 지금. 조개. 바닷물 속에 웬 분필을 풀어놨느냐? 그게 아니고요. 바다에 있는 조개들이 있죠. 조개 껍다구가 다 뭐예요? 그게 여기에 있는 탄산칼슘이라고요. 그리고 조개뿐 아니라 왜 그 플랑크톤들 중에 조류라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조류. 그들 중에도 조개처럼 이 껍데기가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는 조류들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바닷물 속에는 탄산칼슘이 중요한 구조가 되는 생명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면 개들에 있는 탄산칼슘이 역시나 어떻게 되겠어요? 바닷물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일부 녹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조개 껍데기로부터의 용해평형 과정이 있을 거고 그건 우리의 앙금 용해평형 상수랑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KSP가 앙금이니까 이 평형 과정은 용해도곱 상수일 것이고 바로 녹아 나오는 이온의 농도 곱으로 KSP를 표현할 수 있겠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CO3 E- 요 자리에다가 앞에서 계산한 얘를 샥 넣어주면 최종적인 결과가 이게 되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요런 꼴로 이 수용액 중 칼슘 E+의 농도를 표현해 보자 라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됐다. 결국 최종적으로 답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긴 되는 건데 사실 이 문제는 뭐 어려운 듯 하면서도 사실 이런 식으로 푸는 걸 보면 되게 심각하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냥 연속적인 평형상수들을 대입하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뭐 용해과정이다 수화과정이다 구체적으로 분리해서 정보를 주고 있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런 각각의 과정을 뭐 미리미리 정보를 준다면 충분히 평형상수들을 조합해서 요 최종 결과에 도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에도 지금 이 문제는 기존에 우리가 풀어왔던 양론 문제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거든요. 이게 어떻게 결이 다르냐면 이게 예를 들어 보통의 산해리 양론 이걸 한번 생각을 하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탄산이 맹그러졌다고 치자. 그럼 얘가 산해리를 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럼 만약에 처음에 이놉 농도가 C0라면 X만큼 반응하면 X만큼 생길 거고 끝이 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여기서 요 탄산 요 하나만 좀 살펴보면 이 탄산은 처음에 C0만큼 있었는데 최종 상태에서 C0 빼기 X가 된 거야.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통의 양론에서는 이런 식의 농도 감소 혹은 변화가 뭐 크지는 않지만 나타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반응물 관점에서는 진행이 되고 나면 일부 농도가 사라지고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얘네들을 문제를 풀었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CO3, H2CO3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H2CO3가 맨 처음 만들어지는 과정이 수화 과정에서 얘가 만들어졌지. 그럼 H2CO3의 양이 농도가 이렇게 표현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온도가 어때? 온도가 어때? 등온이지. 등온이면 이거 어때? 일정하지. 이거 어때? 일정하지. 왜? 왜? 왜 둘은 다 일정해? 둘 다 뭐니까? 평형상수니까. 그리고 얘는 뭐야? 대기 중 CO2 부분합이지. 대기 중 CO2 부분합이 지난 200년간 변했지만 뭐 한 두어 달 동안은 일정하다고 볼 수 있잖아.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스템은 여기에서 산해리가 진행이 되건 이런 식의 용해평형이 진행이 되건 이 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물 속에 녹아 있을 수 있는 바닷물 속에 녹아 있을 수 있는 H2CO3 양이 일정하다는 얘기야, 변한다는 얘기야. 일정하게 고정된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일부가 산해리에서 H2CO3가 만약 없어졌다고 치자. 만약 없어졌다고 치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평형 과정에서 이게 산해리를 통해서 일부 없어질 수 있지. 일부 없어지면 이 전 단계의 화학 평형의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이놈이 다시 이 녀석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일부 없어졌겠지? 그럼 얘가 일부 없어지면 이 평형 과정에서 또 르샤틀리의 원리가 적용돼서 이놈이 일부 녹아 들어오는 거야.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대기 중에 얘가 얼마나 있겠어? 무한대로 많겠지? 부분합은 작지만 지구라고 하는 이 거대한 생태계, 지구 대기는 인간 입장에서는 거의 무한대만큼 물질량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끊임없이 녹아 들어오고 얘는 끊임없이 얘가 만들어지니까 이 녀석이 일부 산해리 한다고 해도 계속 보충이 되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건 이놈의 농도는 하나로 딱 고정이 되는 거야.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양론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최종적인 결론을 보면 그래서 결국 H 플러스 이게 커진다. 무슨 뜻이에요? H 플러스 이게 커진다. 산성화가 진행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동차를 너무 많이 운영해서 산성비가 주룩주룩 내린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산성비 덕에 바닷물이 막 산성화가 진행이 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 바닷물 속에 칼슘 2 플러스 농도가 많아진다는 얘기야, 적어진다는 얘기야? 바닷물 속에 산성화가 진행되면 칼슘 2 플러스 농도가 많아진다는 얘기지. 칼슘 2 플러스 농도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조개 껍질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조개 껍데기가 어떻게 됐길래 물 속에 칼슘 2 플러스가 많아지는 거야? 녹는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해양 생물들이 조개 껍데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바닷물이 시큼시큼 해가지고 조개 껍데기가 녹아버렸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아니 된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뉘앙스로 만들어진 문제가 헤르스라는 사람이 지은 분석화학 책에 이 문제가 똑같이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 유명 입시에서 그대로 이제 표절해가지고 만들어낸 문제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 파트에서는 유명한 문제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소개할 문제는 27페이지 연습 문제 31입니다. 27페이지 연습 문제 31 찾았어요? 27페이지 연습 문제 31. 얘는 27페이지 연습 문제 30. 27페이지 연습 문제 30 보이세요? 27페이지 30번이 있고 31번이 있죠. 30번이 원래 준달 기출문제입니다.
줌단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 아시겠죠? 이거를 경남과학고에서 표절해서 내신 기출로 낸 거예요. 알겠죠? 굉장히 유명한 문제인데 묘하게도 여러분 학교 선배들 중에 이거 어려워서 풀어달라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어디도 나오냐면 여러분 선배들 그 내신 기출 그 학습지에도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알겠죠? 자, 하겠습니다. 자, 네, 칠판 지우는 동안 한 브레인스토밍 해보세요. 시작! 얼마 시간? 아, 좋습니다. 요거. 네, 칠판에 지우는 동안 이거 풀어봅니다. 요거. 시작! 누구야, 이거? 현서스. 요거.